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재TV 아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고인채굴의 모든 것, 초보에서 고수로 프로젝트 1장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가보시죠. 오늘은 채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요. 채굴을 알면 고인 트레이딩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빨갛게 글씨를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해놨잖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어, 이더리움이 포에서 이제 포스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카스파라는 이제 신규 코인이 나왔었어요. 출시를 해가지고 초기 GPU 가지고 카스파 코인을 채굴을 바로 시작을 했었죠. 다른 채굴장들도 바쁘게 조금 움직였고 그때는 지금처럼 아시기 장비가 개발이 안 됐던 시절이라서 오로지 GPU 가지고만 채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굴을 하다가 조금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음, 이 아식 장비가 개발이 됐죠. 근데 GPU랑 아식 장비랑 채굴 능력을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음, 전성비 대비해가지고 아식 장비가 그냥 9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 성능이 좋죠. 예. 서로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뭐 주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GPU로 채굴을 초기 진입을 해가지고 초기 물량을 채굴을 했을 땐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빠졌다가 아식 장비가 출시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폭등을 하게 되면 아식 장비가 채굴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GPU 장비는 전원을 꺼야 돼요. 전기를 소모하는 만큼 어, 보상을 많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아식 장비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수량이 현저히 작아집니다. 불리하죠. 예. 그래서 끄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막 많이 올랐어요. 카스파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는데 아식 장비가 계속 출시를 하고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채굴 네트워크에 걸려 있는 채굴 해시가 수직 상승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차트처럼. 그러면 10명이서 콩을 나눠 먹다가 100명이서 나눠 먹고 1000명이서 나눠 먹고 이렇게 계속 내가 보상을 받는 양이 작아지겠죠. 예. 지금 아식 장비 한 대로 채굴하는 코인 양보다 초기에 GPU로 진입해 가지고 채굴했던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때는 뭐 달에 몇만 개 이렇게 모았다면 지금은 하루에 몇 개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채굴을 알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 거래소에 어 올라와 있는 코인들 말고도 하루에도 뭐 수십 개의 신규 코인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인들 중에는 채굴이 가능한 코인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코인도 있을 테고 그다음 어 도지코인을 따라하는 시바이누나 이런 애들처럼 이제 밈코인들도 나오고요. 그중에 하나가 인제 페페 코인도 있었고 그래서 초기 물량 선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초기 물량이라고 하면 채굴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예 나중에 인제 급상승을 하면은 판매를 해도 되는 거고 음 채굴 물량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무료 스마트폰 채굴해 가지고 어
발행하는 채굴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을 조금 알면 이런 작게 생긴 코인들이 급성장을 하게 될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단점이 있긴 해요. 급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이 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저도 신규 코인들 이렇게 좀 접하다 보면 없어지는 코인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지갑에 있던 거는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코인 발행 방식은 무엇인가? 보통 뭐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 저희가 채굴자들이 직접 채굴하는 자급증명 방식인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서 직접 블록체인을 검증해서 발행하는 방식이고,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지금 채굴 코인이죠, 보고. 블록체인의 근간입니다, 근간.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 지분 증명 방식이고요. 내가 코인을 위임을 해가 지분을 스테이킹을 하면 그 스테이킹 보상 양에 따라서 내가 저금한 양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 방식이에요. 그게 포스고요. 그럼 약간 여기서 변질된 게 디포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똑같은 포스인데 위임을 대표자를 선출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분을 위임해서 예,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스터노드가 있는데요. 마스터노드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마스터노드를 활용하는 게 크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간혹 한두 개 정도 보이기는 하던데, 마스터노드는 어, 내가 노드를 운영하는데 이걸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작은 양도 아니에요. 조금 많은 양의 일정 양의 이상 코인을 보유해서 노드를 운영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마스터 노드라 해요.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조금 알아볼 거는, 솔직히 포스나 이런 건 누구나 요즘에 다 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포우에서 이제 포스로 넘어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업비트나 다른 어 포우 풀에서도 뭐 스테이킹을 받고 있고 다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굴을 조금 알기 위해서 저는 포우에 관해 가지고만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저희가 신생 코인을 처음에 진입을 하거나 조금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 코인들을 조금 채굴자들도 막 아무나 이렇게 덤벼서 캐지는 않아요. 조금 알아보고, 아, 얘 뭔가 되겠다.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녀석들. 뭐, 카스파 같은 경우에 뭐 급상승하게 된 이유도 코인 성능으로 봤을 땐 알고리즘은 괜찮아요. 자기 자체의 알고리즘도 뭐 가지고 있고, 전송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급승작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요즘에는 가격이 조금 빠지긴 했던데, 어, 아무튼 좀 성장을 좀 많이 했어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제가? 예. 코인을 선정을 할 때, 보통, 제 기준입니다, 이건. 제 같은 경우는, 일단 코인은 백스가 다 있잖아요. 백스를 한번 읽어가지고 얘가 향후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이나, 개발자는 누군지, 그런 내용을 조금 보고, 그 다음, 알고리즘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통 출시가 먼저 되어 있던 코인들은, 알고리즘이
그 개발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해져가 있어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 스크립트, 스크립트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SHA-256 알고리즘 제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호우 기간 때 이더해시라는 알고리즘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막 달라요. 그래서 알고리즘 이게 조금 채굴기 아식 회사들도 아직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가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요. 알고리즘에 특정하게 알고리즘이 최적화된 칩셋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파헤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좀 늦게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확인해 봤으면 제일 중요한 게 또 남았죠. 어, 총 발행 수량. 이거는 나중에 이제 최종 발행을 종료했을 때, 어, 중요하겠죠. 이게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반감기 대비해 가지고 채굴자들이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컴퓨팅 파워를 투자를 하면은 수량을 몇 개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음 수익성 여부 판단에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감기 주기도 봐야 될 거고, 반감기라는 거는 뭐 다들 코인 요즘에 트레이딩도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채굴을 하게 됐을 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채굴량이 제가 하루에 뭐 비트코인 10 개를 캤어요. 근데 내일이 반감기 주기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은 반감기가 지난 블록이 지나면 5 개밖에 안 주는, 반으로 주는 거죠. 5 개밖에 안 줘요. 그러면은 내가 인제 10 개를 받아 가지고 뭐 전기세도 내고 인터넷비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5 개로 이렇 뭐 먹고 살려고 하니 채굴하시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도 이 반감기가 오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아마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저처럼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간혹 뭐 한두 분, 한두 대 정도 가지고 놔두고 또 다른 채굴기 가지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해요? 그렇게 말씀을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기세 대비 수익성이 너무 작아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기계값은 비싼데 기계값을 주고 사 와 가지고 채굴기를 돌려도 전기세 내고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기계가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채굴기는 열을 계속 발생시키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 고장이 나는 거는 솔직히 좀 복불복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 고장이 나는 주기가 좀 천차만별일 건데, 온도에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요. 고온에 민감한 장비도 있고 저온에 민감한 장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온도 조절이나 환기 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감기 주기가 그래서 인제 쪼끔 중요한 것 같아요, 채굴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리고 요즘에는 VC 물량이라 그래 가지고 투자를 받아 가지고 개발자들이 코인을 개발을 해서 상장을 시키고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조금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어
이더리움이나 뭐 사전 발행 수량 이런 거는 크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오는 코인들 보면 VC 물량이라 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가지고 가는 물량, 재단 운영을 위해서 빼놓는 물량, 투자자들을 주기 위해서 빼놓는 물량, 이런 물량들이 다 사전 물량, 채굴 물량으로 제외를 시켜 놓고 어 출시 메인넷을 오픈하는 코인들도 간혹 보여요. 예. 그러면은 채굴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을 게 많이 없는데 이건 공정하지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어 탈중앙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자면 이더리움이 보에서 이렇게 포스로 넘어간 것도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재단 운영도 해야 되고 뭐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나 포로만 채굴이 되면 더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재단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공보도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포스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호우에 대한 뭐 탄소 정책 해 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예 최종 발행 종료 시기까지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반감기 주기가 몇 번 정도 나오겠다. 몇 년 주기에서 몇 번 정도 반감기 주기가 오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음 채굴 종료 시기가 2140 년인가? 네. 인터넷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2140 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주기마다 반감기가 오고 마지막 반감기가 지금 보니까 올해 2024년 3월 달에 4차 반감기가 왔었죠, 비트코인이. 네 그때 시세가 한 6천만 원 중반대 정도 됐어요. 네. 근데 3월 달이니까 7 개월 만에 7 개월, 8 개월, 9 개월이네요. 예. 9 개월 만에 다 1억 2천, 3천, 4천, 4천 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반감기 지나고 보통 코인 가격이 보통 바로 뛰지는 않더라고요. 쪼끔 틈을 주면서 쭉 올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책을 올리에 대해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잡담을 조금 많이 해 가지고 빨리 넘어갈게요. 채굴은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마이닝이라고 그럽니다. 마이닝. 채굴기는 마이닝 머신. 채굴을 하려면은 요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고인 지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채굴기가 있어야 되고 그 채굴기를 세팅할 때 내가 어떻게 채굴할 것인지 툴을 선정해야 되고 할 건지 아니면 솔로 채굴을 해 가지고 내가 노드에 직접 연결해 가지고 솔로 채굴을 할 건지 그다음 우리가 코인 지갑으로 보상을 받아서 네 거래소에 판매를 해야 되니까 거래소까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풀과 솔로를 제가 이 두 개를 나눠 놨잖아요. 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채굴을 하게 되면 어 이게 솔로 혼자서 채굴을 할 수 있고 폴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단체로 모여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비트코인 라고 칩시다. 비트코인을 오픈 소스를 운영하는 노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컴퓨팅 파워들이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혼자 100이라는 걸 연결해서 100이라는 걸 연결해서 채굴을 해요. 근데 10명이 모여 가지고 100이라는 걸 10명이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로 모아서 여기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컴퓨팅 파워가 10명이서 모은 사람이 훨씬 높잖아요, 단체가. 그러면은 노드에서 블록을 생성을 해 가지고 검증을 할 때 해시 파워가 보통은 작은 쪽보다는 큰 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솔로 채굴 하는 사람은 하나도 보상을 못 캐니까, 블록 발견하는데 기여를 못 했으니까 못 받고, 풀에서 10명 단체로 모아서 연결한 사람들이 다 먹겠죠. 그러면은 풀에서는 이 10명 모인 사람한테 보상받은 양을 n분의 1씩 n분의 1이 아니라 니는 100을 투자했으니까 얼마를 줄게. 니는 50 투자했으니까 50에 대한 것만 줄게. 이렇게 해서 분배를 다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100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솔로 채굴 한 사람은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풀에 연결해서 채굴 한 사람은 보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았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코인들 블럭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안에 리워드라 그러죠. 보상량. 리워드를 보면 블럭에 뭐 코인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이거는 코인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 코인들마다. 리워드는 어차피 그 알고리즘 코인을 만들 때 셋업이 되는 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블럭에 아마 3.5 개인가 하여튼 3개 3점 몇 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솔로 채굴을 해 가지고 한 게 언젠가 하나 뭐 걸리겠지. 그 로또 채굴이라 그러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은 해시를 내는 USB 채굴기 이런 것도 판매를 해요, 중국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채굴. 진짜 로또보다 더 힘들어요. 되면은 3.5 개니까 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안 돼요, 비트코인은. 그만큼 채굴 해시도 높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파운드리 디지털? 예. 거기가 지금 파운드리 디지털 그쪽에서 풀 운영하는 것들 있는데 보면 지금 1등 풀이거든요. 근데도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1등인데도 50% 이게 전체 네트워크에 걸려 있는 해시의 50% 이상 넘지를 못해요. 그만큼 어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호우 코인이 뭐 뉴스에서 한번 보면 점유율이 50% 51%가 넘으면 뭐 해킹이 된다. 막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51% 점유를 당하는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채굴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그 정도 덩치가 이제 아니에요.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그리고 51% 되면 해킹이 되는 게 아니라 51%를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어 거래 내역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A에서 B로 이렇게 체인을 이체를 했는데 이체를 했다고만 주고 코인을 안 주게끔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아 네트워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51%가 넘으면 포는 조금 위험해진다. 그렇게 정도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도 똑같습니다. 포스도 51% 이거 넘으면 포스 시스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똑같이 조금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어제 조금 차트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늦게 올라오는 이유도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포스 간 이후에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포스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 수량이 32개 정도 수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2개의 수량을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로 한 개 수량으로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바꾸자는 제안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재단에 리프 대리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주 가격적인 문제에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풀에서 연결해서 이제 채굴을 많이 하시니까, 풀에 연결돼 있는 이제 지갑이 있을 테고, 그다음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예, 풀에 가입된 아이디로 코인을 채굴을 하실 텐데, 트래블룰 이 부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갑 주소로 설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거래소로 바로 풀에서 날리게 되면 100만 원 미만은 그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100만 원이 오버되면 입금이 안 되잖아요. 트래블룰에 걸려가지고 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너무 조금 복잡합니다. 풀들은 보통 해외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풀에서 풀금을 설정할 때 자동으로 어, 풀에서 지갑으로 매일매일 이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수동으로 수량으로 조정해가지고 개인이 몇 개 정도 되면은 이체를 내 지갑으로 주세요. 아니면은 풀 자체 사이트 내부에 뭐 출금 신청 금액을 많이 높여 놓으면 수동 그 코인 수량이 차기 전까지는 출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풀에서 풀 출금 정책에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쓰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풀에서 설정을 하려면 채굴기에 물려 있는 동적 IP 주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IP 주소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출금 정책에 대한 부분을 풀에서 바꿔주기 때문에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I061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IP들은 내부망 IP잖아요. 동적 IP는 인터넷 KT나 SK, LG 이쪽에서 채굴장이나 아니면 집으로 들어오는 그 IP 주소를 하는 거니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는 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갑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채굴 지갑 이꼬르 코인 지갑 뭐 똑같은 이야기죠. 개인 지갑에 코인 지갑도 있을 테고 거래소 내부에 코인 지갑도 있을 테고. 근데 이거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코인 지갑 거래소에 있는 코인 지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내 지갑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FTX 그래서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FTX가 3위권인가 그랬어요. 랭킹 순위가. 네, 3등짜리 거래소가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있는 내 코인 지갑은 어떻게 보면 제가 현금화 하기 전까지는 제 지갑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QT 지갑. 이거는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지갑이고요. 보통 신규 코인들은 QT 지갑 쪽, 아니면 텔레그램 쪽, 아니면 노드 쪽. 요즘에 이 세 개 쪽으로 지갑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초기 배포를 하는 것 같고,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지고 지갑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시일이 조금 그래도 지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때 그때쯤 출시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 지갑,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요. 여기 제가 주의할 점을 옆에 따로 적어 놨는데, 큐티 지갑이든 모바일이든 보안문구, 지갑을 만드실 때 보안문구가 뭐 10자리에서 12자리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백업을 해 두십시오. 핸드폰을 바꿀 수도 있고 컴퓨터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잊어먹으면 지갑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같이 백업을 같이 해 주셔야 되겠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만 하면 어, 바로 생성을 해주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QT 모바일 쪽은 이게 문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쪽이나 노드 쪽은 보통 프라이빗 키라 해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지갑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많이 쓰기도 해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무조건 백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프라이빗 키는 QT 지갑 보통 이제 설정해 보면 그냥 비밀번호만 설정해놔도 이체하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보안을 거는 게 프라이빗 키인데, 프라이빗 키를 한번 생성하시면 프라이빗 키를 넣어야 고인을 이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잊어먹으시면 이체를 못해요. 이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어, 나 지갑 있고 보안문구 백업 있고 비밀번호만 있고 제가 뭐 프라이빗 키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걸 카피를 안 해놨다 그러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큐티 지갑 같은 경우에 제가 컴퓨터에 큐티 지갑을 설치를 해서 안에 코인을 만약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컴퓨터를 바꾸시잖아요. 그럼 이 내부에 어, 파일은 지갑 저장되어 있는 원래 파일들도 같이 백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파일. 이거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설명 영상을 올릴까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세 개만 백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큐티 지갑을 설치를 해서 보안 문구를 넣어서 내 계정을 활성화를 했는데 안에 보니까 코인이 없어요. 그거는 원래 데이터 파일까지 같이 백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코인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지갑 종류는 뭐 크게 이 5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풀을 선정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충 나열을 해놓은 건데, 풀도
코인을 채굴 하는 풀들도 뭐 한 군데가 아닐 거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등에서 3등 사이에 점유율 퍼센테이지를 보고 노드에 걸려 있는 풀들의 점유율 상태를 보고 먼저 결정을 하고, 풀 회원 가입,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전에 아이디를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를 생성을 해서 풀 아이디를 가지고 풀 소프트웨어에, 마이닝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해가지고 채굴하는 방식. 그리고 풀에서 지갑 주소, 개인 지갑 주소를 바로 설정을 해서 개인 지갑 주소로 출금을 받는, 그렇게 한 두 가지 형태로 풀 운영 정책, 출금 정책이 나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갑 설정해서 이제 출금하는 방식을 저는 조금 선호를 많이 합니다. 애프터풀 잘 아실 텐데, 애프터풀은 아이디로 설정해가지고 채굴하잖아요. 근데 애프터풀 같은 경우에는 원체 뭐 풀 자체가 오래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긴 하는데, 다른 풀을 이용할 때는 저는 보통 이 방식을 조금 선호해요. 굳이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더리움 채굴 했을 때, 채굴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걸 사용했던 풀이 마이닝 풀 허브, 그다음 지갑 주소를 사용했던 풀이 이더마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채굴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마이닝 풀 허브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아요. 저도 초기에는 여기 마이닝 풀 허브라는 곳을 쓰다가 어, 옮겼었거든요. 이 방식으로. 근데 나중에 이더리움이 채굴 종료되면서 마이닝풀 허브에서 출금을 안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더리움을 출금 요청하니까 지금 잠적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보상 받으신 분들도 있고 대개는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더마인 사용했던 사람들은 잔고까지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이 선호를 하긴 하는데, 이 방식을 뭐 사용하는 풀 자체가 뭐 월등히 점유율이 높다고 하면 뭐 이 방법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밑에는 뭐 똑같은 위에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방식의 풀이 있다, 이걸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풀에 가시면 풀을 선정을 해줬으면 풀에 보면 이제 우리가 풀로 연결할 수 있는 주소나 인터넷 주소나 포토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풀에서 우리 풀은 이러이러한 마이닝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풀들이 되게 많아요. 마이너 같은 경우에도 뒷장에 2강, 3강으로 가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아무 프로그램이나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풀에서 사용되어지는 마이닝 소프트웨어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풀도 뭐 무료는 아닙니다. 이용 수수료가 다 있고, 뭐 1% 받는 곳, 5% 받는 곳, 10% 받는 곳 다 다양하기 때문에 수익성 대비해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 속도, 풀하고 네트워크 응답 속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응답 속도가 조금 딜레이가 생기면 조금 다운인 현상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 같더라고요. 다운도 생기고, 아무래도 음 채굴은 속도와의 싸움이잖아요. 블록을 발견하는데 내가 빨리 기회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답 속도가 빠른 곳이 조금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PS, PPLNS라고 제가 이건 뭐 설명을 드리려고 나눠놨는데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PPS 방식은 풀이 손해를 보는 방식이라서 보통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PPLNS 방식을 풀에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내가 풀에서 블록을 찾을 때까지 기여한 만큼 해시 파워를 제공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공정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풀 자체도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풀에서는 요즘에 PPLNS 방식을 많이 기여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뭐 이야기 드릴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덤틈이 2강 영상 제가 또 만들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릴게요.